종묘에서 창경궁으로 건너가는 길입니다. 과거에는 율곡로로 인해서 차단되었으나 그 위에 복개 공사를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이나 국가나 경제력이 탄탄해야 이렇게 문화가 발전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 복원공사를 한다고 비판도 많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정말 세계문화유산으로 정말로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 도심지에 이러한 문화유산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사마천은 중국 한나라 때 관리입니다. 기원전 약 100년 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00년 전 실존했던 인물이고 사기라는 불후의 명제를 남긴 역사학자이자 관리이자 대학자이자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관찰하건대 권력자가 경제를 거머쥐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학자들이 경제를 얻기 위해서 곡학아세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무제를 최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통렬히 통박하였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죽음이죠. 그리고 사기를 보관했던 외손자 양운도 나중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라는 그 불후의 명제가 계속 불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이 이거 정말 하늘의 섭리자 하나님의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129번째 화식제는 경제입니다. 경제서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아는데 그 예절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예절도 있지만 국가 간의 예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가장은 가장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왕은 왕노릇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가 이상하게 발전해서 공자는 경제에 무관심했다는 그 단 한마디 말로 경제를 무시합니다. 논어를 펴놓고 공자왈 맹자왈 읽는 선비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자님은 경제에 무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공자님 같이 어린 나이에 소년 가장이 되어서 15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그 소년 가장의 어깨로 그 삶의 그 무게를 짊어지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권력자 계시집에서 동물을 키우고 그리고 양곡의 출납을 담당하는 집현이란 직책을 기꺼이 수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자도 스스로 말했습니다. 재물을 구해야 되는 것이라면 재물을 구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면 나는 집현의 일이라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했노라고요. 서자의 서름, 가난한 가정에 식솔들의 생계를 책임진 정말 소년 가장으로서의 그 비애, 누구보다도 더 느꼈을 공자가 재물에 무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자는 30여 세 되었을 때 주나라 예법인 유를 가르치는 사설 학교를 세우고 속수, 그러니까 육포 열장을 묶은 속수를 받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자가 약 3,000명이었다고 하니까 현재 대만의 그 기준으로 그 화폐를 환산해 보면 약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이렇게 문화와 경제, 국가와 경제, 국방과 경제, 국민의 예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위대한 문화유산인 창경궁을 일제는 창경원, 동물들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저희들도 초등학교 때 서울 수학여행을 오면은 이 창경원을 반드시 들렀는데 그때 여기에서 홍학춤을 추는 것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창경원에 오면은 원숭이들이 있었고 홍학들이 춤을 추었고요. 그것을 보고 박수를 쳐야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저 앞에 문정전이 보이네요. 유학을 숭상했던 나라니까 늘 글을 문자가 앞섭니다.
무정전이 아니고 문정전이네요. 정말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제가 보는 여기에서 왼쪽은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경복궁이 임진난에 소실되고 불탔죠. 그리고 그 이후 상당 기간을 이 창덕궁에서 왕이 계셨습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구름도 너무나 곱습니다. 여러분, 종묘로 들어와서 바로 이 창경궁까지 관람하는 이 코스를 꼭 한번 답사해 보십시오. 중국의 자금성은 자객들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정원입니다. 그리고 높죠. 우리 한국의 궁궐은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밖에서 다 들여다 볼 수가 있도록 정말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 조선의 그 문화의식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서울.
바로 앞에 남산이 보입니다. 바로 앞에. 저기 남산이 보이죠? 여기는 보물 846호 풍기대입니다. 왜 풍기대일까요? 대 위에 구멍을 뚫어 깃대를 꽂고 그 깃대의 길을 따라서 바람의 풍향과 속도를 가늠했던 기상 관측 기구이다. 18세기 유물입니다. 탁자 모양의 돌 위에 긴 팔각 기둥을 세우고 넝쿨 무늬를 정교하게 새겼다. 입체 해시계인 양부 일기는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보물의 모사품이다. 양부 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실은 왕자가 태어나면은 그 태를 잘라서 그 태를 묻는 곳인데, 여기는 성종대왕의 태실입니다. 성종대왕의 태실이군요. 성종대왕은 태실조차도 정말 수려한 경관에 있는 소위 명당에 모셔졌습니다. 여기 고양이도 한 마리. 고양이는 오로지 먹이를 노릴 뿐이죠. 또 한번 찍어봅시다. 이 아름다움. 이야. 여기 안에 저기 물기 같은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애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춘당지입니다. 봄춘자, 못당자 같은데,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저도 셀프 촬영을 해봤습니다.
춘당지입니다. 춘당지. 소년인후 항난성하니 일촌광음 불가경하라. 미각지당에 춘초몽한데 개전오입에 이추성이라. 갑자기 그 시가 생각납니다. 이 춘당지의 봄풀이 돋기도 전인데 이미 가을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물론 이 시는 여기를 배경으로 한 시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 많이 외우면서 시간을 아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뜻을 세우라,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잉어 같네요. 아, 잉어가 참 많네요. 잉어. 나이가 60 중반에 들어가면서 가장 가슴에 남는 시, 아쉬운 마음을 담은 시라면 바로 이 시입니다. 소년인호 항난성하니 일촌광음 불가경하라. 미각지당에 춘초몽한데 개전오입에 이추성이라.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움이니 일촌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미각지당에 춘초몽한데, 아직 봄풀은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가을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것은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한다고도 하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우리 주어진 인생,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알차게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입신양명이 목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하나님의 신비가 알려진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시는 저 하늘, 새 땅, 새 하늘,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적합하고 충분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누가 알리요? 젊을 때는 젊은 혈기로 무시하고, 나이가 들면 경륜이 있다고 또 무시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팔각 7층 석탑입니다. 이 탑이 왜 여기에 세워졌을까요? 한번 유래를 보겠습니다. 보물인데요, 보물. 기단보는 사각형 받침돌과 팔면에 안상을 새긴 2단 고인돌, 팔면에 안상과 꽃을 새긴 연화대자로 구성하였다. 7층의 탑 신부는 기와집은 거물 모양이며 1층은 연화자비에 놓고 불룩한 몸돌을 앉았다. 꼭대기는 흰돌로 만든 보물을 장식했다. 1층 몸돌에 새겨진 성화 6년이라는 그 큰 글자로 1470년 조선 성종 때에 세워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계시네, 팀장님. 원장님. 너무 초록색이어서. 그래? 근데 다시 분석이 너 봐봐. 예쁘잖아.